안녕하십니까. 바다의 길잡이 별과 별자리 이야기로 강연을 하게 된 저는 주월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광주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부연입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는데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컴퓨터 해킹을 우려해서 천문항해 과목을 개설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GPS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없어졌던 과목인데요. 사실 GPS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천문항해수를 다시 한번 과목으로 공부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태양과 달과 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항해를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이란 무엇인가, 별자리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별과 별자리가 뱃사람들에게 어떻게 길잡이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별이란 무엇일까요? 별은 과학에서 항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태양과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은 스타다. 어떠세요? 스스로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천체인데요. 점 2개가 필요합니다. 스에다 찍을 건데요. 아래 위로 수소로 타면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수소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의미하는 건데요. 원자번호 1번인 수소핵 4개가 모여서 원자번호 2번인 헬륨핵을 만들면서 손실된 질량이 에너지화 된다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과학에서 스타, 별, 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금주와 목도 천해와 같은 행성, 그리고 달과 같은 위성, 소행성, 그리고 외소행성 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에서는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은 어떤 모양일까요? 태양은 둥굽니다. 태양은 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별은 둥글다. 어떠세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태양을 보고 모든 별은 둥글다. 그럴듯할 것 같지만 별 모양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밤하늘의 별을 별 모양이라고 하자라고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가장 완벽한 도형을 연구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가장 안정된 오각형, 그리고 그 오각형의 대각선을 이어서 만드는 이 아름다운 도형, 더군다나 오각형을 품고 있는 황금비를 이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도형을 별 모양이라고 하자라고 피타고라스가 제안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성이 요만하다면 태양과 시리우스는 요만하고, 시리우스가 이렇게 작다면 폴룩스와 아크투루스, 알데바란은 요만하고요. 알데바란은 요만하다면 리게, 안타레스, 베텔기우스는 요만하고, 베텔기우스가 요만하다면 제일 큰 별은 요만합니다. 모두 다 둥근 형태이죠. 사실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1000만 도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온도가 높으려면 질량이 클 수밖에 없고, 질량이 큰 것들은 가장 안정된 형태, 구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별은 둥근 형태여야만 하죠. 하지만 피타고라스 덕분에 선생님도 별 모양만큼은 뾰족뾰족 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별, 항성이라는 것을 정의 내린다면 가장 간단하게는 태양과 같은 것들, 그리고 좀 더 과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별자리는 이런 별들을 이어서 만든 거겠죠. 사실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이 별자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48개의 별자리를 처음으로 수록했고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1928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88개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50개 정도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죠. 사실 여기는 큰곰자리인데요. 이렇게 밝은 별 몇 개를 이어놓은 것, 이것이 큰곰자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이 경계면까지가 모두 큰곰자리입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88개의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요.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에 번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추어 천문가에게도 그리고 전문적인 천문가에게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별자리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서는요, 항상 첫 번째 동서남북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북쪽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남쪽, 동쪽, 서쪽이 나오기 때문에 북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극성을 이용해서. 근데 북극성은 2등성의 별입니다. 따라서 1등성들이 모여있는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를 이용하면 훨씬 더 찾기 쉽죠. 어떤 것이 북극성일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모양, 국자 모양인 북두칠성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두칠성의 큰곰자리 별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별, 이 별을 지극성이라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5배를 확대하면 만날 수 있는 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큰곰자리인 북두칠성은 봄에 잘 보이고요. 가을철에는 바로 W자 모양으로 유명한 카시오페이아를 이용하는데요. 5번하고 4번을 잇고 1번하고 2번을 이어서 만나는 가상의 점, 그리고 이 점과 3번을 이은 선을 따라서 역시 몇 배? 5배를 확대하면 만나는 이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리고 이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이죠. 이렇게 해서 북극성을 찾으면 그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을 찾았으면 동서남북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찾으려는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길잡이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데요. 봄에는 봄철의 대곡선, 그리고 또는 삼각형, 여름철에는 삼각형, 가을철에는 사각형, 겨울철에는 대삼각형과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찾아갈 수가 있고, 밝은 별들을 몇 개 이어보다면 다양한 별자리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철의 별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의 별자리의 기준은 북두칠성인데요. 큰곰자리라고 이야기했죠. 이 북두칠성의 꼬리를 잡고 따라가면요, 굉장히 밝은 별 아크투루스와 스피카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크투루스는 목동자리의 가장 밝은 별, 그리고 스피카는 처녀자리의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별을 잇는 이 긴 곡선을 우리는 봄철의 대곡선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나가서 봄철의 별자리를 찾을 때에는 선생님도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별을 찾았으면 이제 또 다른 삼각형에 있는 별, 데네볼라를 찾고요. 그 앞쪽으로 사자자리를 찾아주시면 봄철의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를 모두 찾으신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별자리들도 있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컵자리나 까마귀 자리, 그리고 M44를 포함하고 있는 개자리까지 찾는다면 봄철의 별자리를 다 찾으신 겁니다. 봄철의 별자리의 기준은 항상 북두칠성이고요. 북두칠성을 찾아서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를 찾으면 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의 별자리입니다. 당연히 봄철의 별자리 옆에 있겠죠. 여름철의 별자리는 밝은 별 3개를 이은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이용해서 찾는데요. 가장 밝은 별 베가, 우리말로는 직녀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검은골 자리를 찾고요. 그 다음에 알타이르, 우리나라 말로는 견우라고 하는 별을 포함하고 있는 독수리 자리, 그리고 대네부를 포함하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백조 자리, 우리말로는 고니 자리라고 하는 별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베가와 알타이르를 이어서 만나는 삼각형, 이곳에 바로 땅굴 자리에 머리가 있고요. 헤라클레스가 그 위에 있으며 안타레스라는 어마무시한 별을 포함하고 있는 정갈자리, 우리 은하의 핵 부분에 있는 궁수자리, 그리고 염소자리까지 찾으면 천칭자리를 빼먹었네요. 천칭자리까지 찾으면 여름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꽤 멋진 별자들이 모여 있죠. 특히 이 삼각형, 여름철의 삼각형을 찾으시면 중요한 여름의 별자리를 다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의 별자리, 물론 가을의 별자리도 여름 옆에 있습니다. 가을의 별자리의 기준은요, 바로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인데요. 이 카시오페이아 남편이 케페우스 살짝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페가수스 사각형입니다. 날아다니는 말, 선생님이
신화 이야기는 빼고 하고 있어요. 이 페가수스 사각형을 중심으로 페가수스를 찾고요. 그리고 안드로메다 남편 페르세우스. 아니 이럴 수가. 안드로메다 딸이 안드로메다 딸이 아니라 엄마가 카시오페아잖아요. 아빠는 케페우스고 남편이 페르세우스예요. 가족의 별자리네요. 가을철은 굉장히 희미해서 찾기 어렵지만 가족의 별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자리인가 싶은 양자리, 고래자리,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가 양쪽으로 뛰고 있는 물고기 자리. 굉장히 밝은 별인 포마라우트를 포함하고 있는 남쪽 물고기 자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물병 자리까지가 가을철의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을의 별자리는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그 남편 케페우스, 페가수스 사각형을 중심으로 찾고요. 안드로메다, 그 남편 페르세우스, 그리고 희미한 별자리 물고기, 고래, 물병, 남쪽 물고기 자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최고 아름다운 겨울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요 굉장히 밝은 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별들을 이어보면 육각형 형태,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뚜렷한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신화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선생님은 겨울철 별자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베텔기우스와 리게를 포함하고 있는 오리온 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리온은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를 포함하고 있는 큰 개와 프로키온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황소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쌈 구경은 역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쌍둥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보고 있고요. 옆에는 무슨 일이 날까 마차부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태영 박사님의 해석을 인용한 거고 신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큰 개 자리 앞에는 토끼도 뛰어가네요. 겨울철은 가장 밝은 별들이 많은 굉장히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별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리온을 중심으로 데리고 다니는 큰 개, 작은 개, 그리고 황소, 구경하고 있는 쌍둥이와 마차부까지. 그런데요, 이런 별자리 이야기는 별자리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혹시 호텔 델 루나 드라마 보셨어요? 마지막 회에서요, 여진구가 아이유를 위로합니다. 1300년 전에 사람인 아이유를 말이에요. 오리온 자리에는 오리온 대성운이 있는데 13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오늘 본답니다. 오리온 자리는 어디에 있는데?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별자리라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유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오리온 자리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별자리일까요? 선생님이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연 오리온 자리를 겨울에만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리움에서요, 지금 태양이 있는 쪽이 바로 남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태양이 지금 있어요. 오늘 낮과 같은 그런 하늘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동쪽이고요.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지금 현재 남쪽으로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해를 보고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우리는 시계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이잖아요. 별이 보이면 방향을 찾을 때, 방위를 찾을 때 북쪽에 있는 북극성을 이용하게 되겠죠. 어떤 별인지 잘 알 수 없다 이러면 이렇게 별자리 그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눌러서 별자리를 살펴보면요. 저기 보이는 굉장히 뚜렷한 별 하나가 보이죠? 밤하늘에 있는 별을 회전시켜 보면요.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 하나가 보이시죠? 아까 있었던 그 별, 바로 그 별이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을 이용해서 북쪽을 찾는 건데요. 이 방향은 어때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남쪽의 반대는 북쪽인데 북쪽 하늘은 남쪽 하늘의 시계 방향으로 둔다면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체가 떠오르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겠죠. 그러니까 쭉 살펴보면 동서남북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쪽 하늘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이는 하늘이에요. 180도예요. 그럼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늘도 180도입니다. 합쳐서 360도. 근데 계절은 4계절입니다. 그러면 나눠보면요. 한 계절은 90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 180도의 하늘을 한 계절이 채울 수가 없어요. 방금 서쪽 하늘에서는 천여자리를 포함하는 봄철의 별자리가 있고요. 남쪽에서는 여름의 별자리가, 그리고 동쪽에서는 가을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변해가겠죠. 서쪽에서는 봄의 별자리가 지고요. 여름의 별자리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가고 동쪽에서는 가을의 별자리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가을의 별자리만 아니요, 겨울의 별자리도 떠오르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9월 1일 호텔 델레나의 마지막 회, 그때 하늘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서쪽 하늘에는 봄철, 남쪽에는 여름, 동쪽에는 가을의 별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가을의 별자리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 겨울의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도 저렇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아이유와 여진구가 조금만 시간을 같이 했다면 충분히 13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날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볼 수 없는 별자리가 있어요. 바로 태양 뒤에 있는 저 사자자리입니다. 저 사자자리는 태양을 품고 뜨고 있죠. 그런데 태양을 품고 집니다. 그러면 그날 절대 사자자리를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것이 그 나의 탄생 별자리입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자자리예요. 10월은 처녀자리, 그리고 천칭자리, 전갈자리, 1월이 되면 궁수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다시 9월이 되면 사자자리로 돌아오면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의 탄생 별자리는 내 생일날 볼 수가 없겠죠.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 위의 관측자가 이렇게 자전거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는 궤도예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 12개의 별자리를 태양이 지나가는 근처에 있는 별자리예요. 이 12개의 별자리를 우리는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월이다. 지금은 8월이니까요. 8월이라면 8월의 관측자는 저 멀리 개자리 앞에 있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날 태어난 사람은요, 탄생 별자리가 개자리이고요. 태양은 개자리와 함께 떠서 같이 집니다. 그러니까 개자리가 태양을 품고 떠서 지는 거죠. 낮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날 개자리는 볼 수가 없어요. 대신 자전을 열심히 하면 다른 별자리와 더불어서 염소 자리를 가장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가 되는 거죠. 자전을 좀 해볼까요? 한 달 자전을 했어요. 그러면 3월이 되겠고, 9월이 되겠고요. 8월이니까 9월이 되겠고요. 9월에는 태양이 사자자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물병자리를 잘 볼 수 있겠죠. 한 달 더 지나가 볼까요? 10월에는 처녀자리 앞에 태양이 있고요. 그날 밤에는 물고기 자리를 더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천칭자리 앞에 태양이 있고요. 그날 밤에는 양자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가요? 이렇게 12개의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가 12개의 별자리를 정한 거죠. 그리고 황도 12, 우리는 그것을 황도 12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의 탄생 별자리는 내 생일날 볼 수 없다는 거, 그것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과 별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별과 별자리는 뱃사람들에게 어떻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어떤 지점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선이 있죠. 가로선은 위도, 세로선은 경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위도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 사진은 선생님이 파리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리온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우스도 보이고요. 더불어서 파리, 무등산, 푸켓의 라차섬에서 찍은 오리온이 뜨고 있는 모습을 찍은 일주운동 사진인데요. 신기하게도 뜨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파리는 사실
이런 식으로 48.8도인 파리는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고요. 위도 35도인 광주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합니다. 푸켓의 라차섬은 위도가 7.6 정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해요. 지구는 똑같이 자전하지만 둥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별을 다르게 인식하겠죠? 파리에서는 별들이 이렇게 일주운동합니다. 저기 한가운데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별이 그렇습니다. 북극성입니다. 광주에서는 북극성의 고도가 살짝 달라졌죠. 고도라 함은 지평선에서 천체가 이루는 것, 높이를 각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푸켓의 라차섬은 북극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남쪽으로 내려보면 저기 지평선 바로 위쪽에 북극성이 보이시죠. 이렇게 일주운동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북극도 한번 찾아봤어요. 북극에 있는 관측자는 이렇게 자전하겠죠. 그러면 북극에 있는 천체들은 이렇게 일주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 그림으로 보면 푸켓의 라차섬에 있는 사람, 광주에 있는 사람, 파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북극에 있는 사람은 땅 위에 서 있지만 보는 하늘이 달라지게 되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켓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사람, 그리고 파리에 있는 사람, 북극에 있는 사람은 북극성의 고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라차섬에 있는 저 별들은 저런 각도로 뜨거지고요. 광주에 있는 별들은 좀 더 낮은 각도로 뜨거집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더 낮은 각도로 뜨거지고요. 심지어 북극에서는 뜨거짐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이동만 하는 거죠. 결국 별의 뜨거지는 각도는요. 90도에서 그 지역의 위도를 뺀 값이고요. 그래서 파리, 무등산, 라차섬에서의 이 뜨거지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당연히 모두 다 90도겠죠. 하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사람은 북극성을 90도로 느끼는 거고요. 적도에 있는 사람은 0도로, 위도 35도에 있는 사람은 35도로 보게 된다는 거죠.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역의 위도이다? 그렇다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요. 육분이라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별의 고도를 측정을 해요. 어떤 별? 북극성.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하면 그 지역의 위도를 알 수 있겠죠. 물론 태양을 이용해서도 그 지역의 위도를 알 수 있는데요. 태양은 저기가 변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의 고도를 측정했을 때는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북극성의 고도를 측정했을 때는 계산하는 게 이제 조금은 정밀하지 않더라도 북극성의 고도를 이용해서 바로 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도라고 하는 건 세로선이잖아요. 세로선은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A, B, C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양의 고도가 같겠죠. 결국 시간이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지역에 있는 사람은요. 해가 이미 떠 있을 것이고요. B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해가 막 뜨려는 중이고요. C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는 것은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경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경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역에서요.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 시간을 시계를 12시로 맞춥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점에서 그 지점, 현지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시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에 15도씩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경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우시죠? 만약에 A 지역에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12시로 고정한 상태로 항해를 시작한다면 B 지역에 갔을 때
그러면 B 지역에 해가 떴을 때 그때 시간을 봤는데 2시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1시간에 15도니까 30도를 왔다는 거죠. 그리고 12시에 해가 뜬 게 아니라 2시니까 해가 더 늦게 떴잖아요. 그래서 기준한 경도를 알고 있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30도를 이동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알고 있던 경도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경도값을 알 수 있겠죠.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요, 아주 정밀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크리노미터라는 시계인데요. 1759년에서 영국의 한 수리공이 만들어낸 정말 정밀한 시계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위도값은 북극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선 항로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1759년에 이 아주 정확한 크리노미터를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만들면서 경도를 알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거요. GPS가 본격화된 지금도 천문항해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항해시 큰 도움이 된다는 이 말 이해가 확 되시나요? 오늘은 바다의 길잡이 별과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봤어요. 별은 무엇인지, 별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어떻게 찾아갔었는지. 와, 별자리를 알면 바다를 이용해서, 배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자, 제 수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